하! 약국 접수 알바인 허름한 노인, 서태윤의 손에서 인슐린 펜 상자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고가의 펜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순간 약국 전체가 얼어붙었다. 오원석 약국장이 악귀처럼 달려왔다. 뭐 하는 거예요? 그는 태윤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탁탁 쳐대며 고함쳤다. 이게 한 개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5개면 50만 원! 접수 알바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대기실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윤에게 꽂혔다. 오원석은 그 시선들을 즐기듯 더 크게 소리쳤다. 나이 먹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왜 나와서 일을 해요? 집에서 쉬시든지, 노인정 가서 바둑이나 두시든지, 여기서 사고나 치고!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 변상할 거예요. 변상! 당신 월급으로 모자라겠네! 오원석이 손가락질하며 선언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잘렸어요. 잘렸어! 환자들이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외면했다. 바로 그때 조제실 문이 벌컥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한소라가 뛰쳐나왔다. 잠깐만요. 그녀는 쏜살같이 태윤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손목 괜찮으세요? 넘어지실 때 손목 꺾인 것 같은데. 소라는 떨리는 태윤의 팔을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켰다. 손목이 붉게 부어 있었다. 삐었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한 약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원석이 소리쳤지만 소라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조제실로 뛰어가 냉파스와 붕대를 가져와 태윤의 손목에 정성스럽게 붙여줬다. 어르신, 오늘은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세요. 손목 더 다치면 큰일 나요. 오원석이 비웃었다. 한 약사! 그렇게 챙겨주면 알바가 맞들어요. 다음엔 더 실수하겠죠? 소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람이 다쳤는데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태윤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지금 약국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모욕당한 이 초라한 노인 알바의 진짜 정체를. 그는 서태윤. 국내 헬스케어 투자로 이름난 3조 자산가였다.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보살피는 이 젊은 약사는 바로 자신의 예비 며느리 한소라였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에요. 대체 왜 3조 자산가가 신분을 숨기고 약국 접수 알바를 하는 걸까요? 예비 며느리를 시험 중인 걸까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한소라는 과연 냉혹한 시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평안하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동네에서 제일 바쁘다는 새봄약국.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문 앞에는 처방전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고 카운터는 전화벨과 카드 결제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약봉투를 챙기는 손길, 보험 청구를 확인하는 클릭 소리, 그 사이로 다음 분 하는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때 낡은 패딩을 입은 노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옷깃은 해지고 신발은 오래되어 보였다. 카운터 뒤편에 서 있던 약국장 오원석이 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턱으로 가리켰다. 오늘부터 접수 알바로 오셨죠?
이름이 서태윤 씨 맞나요? 목소리에는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나이 먹어서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싶은 냉소가 섞여 있었다. 태윤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는 약국 알바가 아니었다. 서태윤, 국내 헬스케어 투자로 이름난 3조 자산가, 제약사 지분부터 병원 체인, 요양시설 네트워크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만큼은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에 싸구려 명찰을 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 서준호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올 사람이 바로 이 약국의 약사 한소라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소라는 달라요. 진짜로 환자부터 챙기는 사람이에요. 돈 안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제일 선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눈빛이 진지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윤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는 돈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그리고 선한 얼굴이 얼마나 가볍게 벗겨지는지 너무 많이 봐왔다. 약국은 겉보기엔 친절한 공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돈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다. 특히 요즘엔 약국과 병원 사이의 이상한 거래, 실손보험 청구를 둘러싼 편법, 도매상 리베이트 문제까지 태윤의 회사는 마침 지역 약국 연합을 인수할지 검토 중이었다. 실사 보고서는 이미 올라와 있었지만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의 본성, 그리고 이 약국의 진짜 얼굴을 내가 직접 보겠다. 첫날부터 태윤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오원석은 접수대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처방전 받는 순서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어르신들 줄 서 있는데 손이 느리면 다 민원이에요. 민원 들어오면 약국 평점 떨어지고 평점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요. 알바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대기 중인 환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 그리고요. 오원석이 다가오더니 태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여기선 말 걸지 마세요. 특히 환자들한테. 알바가 괜히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정보 주면 책임 누가 져요? 그냥 접수만 받고 처방전만 넘기고 돈만 받으면 돼요. 이해했죠? 네, 알겠습니다. 시급은 최저예요. 4대 보험? 그런 거 없어요. 일용직이니까. 일당으로 계산하고 세금 떼고 주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오늘 그만두셔도 돼요. 오원석은 태윤을 쓸모없는 물건 보듯 훑어보더니 돌아섰다. 태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군. 접수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처방전을 받아서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약값을 계산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를 받는다. 거기에 전화까지 받아야 했다. 태윤이 첫 처방전을 받았을 때였다. 할머니, 이거 처방전 맞으세요? 할머니가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다.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응, 맞아. 병원에서 받은 거야. 태윤이 컴퓨터에 입력하려는데 오원석이 뒤에서 소리쳤다. 야, 서태윤 씨. 그거 바코드 스캔해야죠.
손으로 치면 언제 끝나요? 뒤에 사람 몇 명인데. 태윤이 당황해서 바코드를 찾으려는데 종이가 너무 구겨져서 스캔이 안 됐다. 이거 바코드가 안 읽히는데요. 그럼 수기로 쳐야죠. 빨리요. 태윤이 서툴게 입력하는 동안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아유, 오래 걸리네. 새로운 사람인가 봐. 오원석이 다시 소리쳤다. 서태윤 씨, 약값 계산 틀리면 안 돼요. 보험 적용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요. 나중에 정산 안 맞으면 알바가 물어내야 해요. 태윤의 손이 떨렸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긴장됐다. 평생 경영만 해왔지. 이런 현장 업무는 처음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원석은 태윤을 조제실 옆 창고로 불렀다. 이리 와봐요. 좁은 창고 안에는 약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거 정리 좀 해요. 유통기한 지난 것 찾아서 따로 빼놓고 새로 들어온 거는 뒤로 넣고. 알죠? 선입선출. 약국 기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스 옮길 때 조심해요. 여기 약값이 얼만지 알아요? 한 박스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떨어뜨려서 깨지면 변상이에요. 변상. 태윤이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겁고 먼지가 많았다. 한참을 옮기는데 오원석이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말했다. 서태윤 씨,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려니까 힘들죠? 솔직히 말해봐요. 젊은 애들도 힘들어 하는데 60 넘으신 분이 이걸 어떻게 해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박스를 옮겼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알바 자리도 젊은 애들이 다 차지하는데 여기라도 받아준 게 어디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오원석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다. 근데 솔직히 제대로 일 못하면 내보낼 거예요. 여기 자선 사업하는 데 아니거든요. 약국도 장사예요. 장사. 돈 벌어야 하는 곳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 붙들고 있을 여유 없어요. 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은 당연한 거고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오원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 나갔다. 그때 뒤쪽 조제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소라가 나오더니 창고 쪽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태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봤다. 준호가 보여줬던 사진보다 실물이 더 수수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약간 피곤해 보이는 눈가. 네, 괜찮습니다. 약국장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처음 오신 분한테 특히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라가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우실 텐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라요. 둘이서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소라는 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약국 일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어려우실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약국장님한테 물어보기 힘들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어요. 약대 졸업하고 처음 일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태우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친절하긴 하군. 하지만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건지는 아직 모른다. 오후가 되자 약국은 더 바빠졌다. 학교 끝난 아이들, 퇴근길 직장인들이 몰려들었다. 태우는 접수대에서 쉴 틈 없이 일했다. 처방전 받고, 입력하고, 계산하고, 약 전달하고. 그런데 한 중년 여자가 접수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번엔 2만 원도 안 나왔는데. 태윤이 당황해서 화면을 확인했다. 저기 이번엔 약이 추가돼서. 추가? 누가 추가하래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처방전에 적혀 있어서. 처방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확인 좀 해봐요. 태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원석이 다가왔다. 손님,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한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병원에 문의하셔야 해요. 그럼 약국에서 확인 전화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손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보이시죠? 확인 전화는 손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곳이에요. 여자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오원석이 태윤을 보며 낮게 말했다. 저런 거 처음부터 확실하게 끊어놔야 해요. 괜히 미적거리면 민원만 커져요. 알겠죠? 태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저녁 무렵 태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약국장실 문틈으로 대화 소리를 들었다. 오원석의 목소리였다. 그래, 이번 달 실적 괜찮아. 실손 청구 건수 늘렸거든. 어차피 보험사가 다 내주는 거 약값 좀 올려서 청구해도 아무도 몰라. 환자는 공짜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전화 너머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도매상 리베이트? 당연히 받지. 안 받는 약국이 어딨어. 약 많이 사주면 현금 100 해주는 거 업계 관행이야. 세금 신고?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 그 알바? 오늘 새로 온 노인네 있는데 쓸모없어 보여. 며칠 부려먹다가 자르려고. 어차피 일당직이라 4대 보험도 안 들어주면 되고 편하지. 전화가 끊어졌다. 태윤은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역시 그렇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썩었어. 퇴근 시간이 되자 오원석이 태윤을 불렀다. 서태윤 씨, 오늘 일당 여기 있어요. 봉투를 내밀었다. 태윤이 열어보니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저기 시급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나와야 하지 않나요? 세금 뺀 거예요. 일용직 세금 알죠? 그리고 실수한 거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계산 틀려서 제가 정정했거든요. 그거 감액이에요. 하지만 불만 있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알바 자리 널렸어요. 굳이 서태윤 씨 아니어도 돼요. 오원석은 비웃듯 말하고는 돌아섰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3조 자산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무시당하는 기분.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밤 태윤은 차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봄약국 실사자료 더 깊이 파봐. 보험 청구 내역, 도매상 거래 기록, 세무신고 내역. 전부 다. 특히 약국장 오원석,
이 사람 개인 계좌 흐름까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계속하실 겁니까? 직접 잠입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검증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한소라 약사는 어떻습니까? 태유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모르겠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압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오원석 같은 인간 밑에서 일하면서 과연 깨끗할 수 있을까? 회장님, 혹시 한소라 약사가 준호 도련님의 집안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확인 중이야. 준호 신분 완벽하게 숨겨놨어. 소라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알고 있을 거야.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서야지. 전화를 끊고 태유는 약국 건물을 바라봤다. 밝게 빛나는 세봄약국 간판. 한소라, 넌 정말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오원석처럼 가면을 쓴 걸까? 그리고 오원석,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태유는 시동을 걸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다시 그 약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이틀 뒤 세봄약국은 더 바빴다. 택배로 들어온 의약품 상자가 통로를 막았고 냉장 보관 약품들이 우왕좌왕 이동 중이었다. 접수대에는 처방전을 든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태유는 접수 업무를 하면서도 약국 안의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원석은 아침부터 조제실 직원들에게 연신 지시를 내렸고 한소라는 묵묵히 처방전을 확인하며 약을 조제했다. 서태윤 씨, 오원석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접수만 하지 말고 저기 들어온 택배 상자들 좀 창고로 옮겨요. 통로 막혀서 일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태윤이 상자를 옮기려 하자 오원석이 다시 소리쳤다. 아, 근데 조심해요. 거기 냉장 보관 약품도 섞여 있어요. 상온에 오래 두면 약효 떨어져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요. 태유는 서둘러 상자를 확인했다. 냉장 보관 스티커가 붙은 박스가 3개 있었다. 무게도 제법 나갔다. 근데 전화기에 저런 걸 어떻게 옮겨요? 뒤에서 다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태윤을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오원석이 그 말을 듣고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나이가 문제면 처음부터 알바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기 온 이상 일은 해야죠. 안 그래요, 서태윤 씨? 아니면 지금 그만둘래요? 태윤은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고 허리가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가지 말고 빨리 좀 움직여요. 냉장약이라니까요. 오원석의 재촉이 따라왔다. 태유는 일부러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을 골랐다. 3번째 박스를 옮기던 중이었다. 이 박스에는 인슐린 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품이었다. 태유는 약국 업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인슐린 펜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창고 입구 턱을 넘으려다가 살짝 발을 헛디뎠다. 아! 박스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박스가 열리면서
내부에 인슐린 펜 5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하나는 벽에 부딪혔고 하나는 복도 저 끝까지 굴러갔다. 비싼 약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순간 약국 안이 조용해졌다. 오원석이 번개처럼 달려왔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는 태윤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소리쳤다. 환자들이 있는 접수대까지 다 들리는 목소리였다. 접수 알바 주제에 이게 인슐린 펜이 몇 개인데 한 개에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5개면 50만 원 넘는다고요. 태윤은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인슐린 펜을 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을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변상할 거예요. 변상? 월급에서 다 까요. 아니, 월급으로도 모자라겠네. 일당으로 얼마 받는데 이걸 언제 다 갚아요? 오원석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진짜로 화가 난 것 같았다. 이 놓친 내가 진짜 나이 먹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왜 이런 데 와서 일을 해? 노인정 가서 바둑이나 두면 되잖아.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환자 몇 명이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태윤은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 상황에서 소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는 시험이었다. 그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었다. 물론 진짜로 다치거나 약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도록 각도는 계산했지만 소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약국장 편을 들까? 아니면 침묵할까? 아니면 그때 조제실에서 한소라가 나왔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은 채로 빠르게 걸어와서 바닥에 떨어진 인슐린 펜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약국장님. 소라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일단 약품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확인? 떨어뜨렸는데 무슨 확인이에요? 당연히 못 쓰는 거죠. 아니에요. 인슐린 펜은 외부 충격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고 펜촉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소라는 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검수하기 시작했다. 이건 포장 멀쩡하고 펜촉 이상 없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3개는 문제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요? 이건 펜촉 부분이 조금 휘었어요. 이건 사용 불가해요. 그리고 이건 포장지에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멸균 상태가 의심되니까 폐기해야 해요. 오원석이 팔짱을 끼고 소라를 노려봤다. 그럼 결국 2개는 못 쓴다는 거잖아요. 20만 원 날아간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5개 전부 폐기할 필요는 없어요. 3개는 제가 책임지고 환자에게 조제할게요. 한 약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알바 두둔하는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들어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두둔이 아니에요. 정확한 손해 파악이에요. 과장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해요. 오원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한 약사, 당신 입장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내 약국이에요. 내가 고용한 사람이 실수했으면 내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약국장님, 약국이 맞아요. 하지만 부당한 책임 전가는 노동법 위반이에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원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태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소라는 지금 자기 입지를 위태롭게 하면서도 옳은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내 아들을 의식해서? 그때 소라가 태윤을 향해 물었다. 손 다치셨어요? 넘어지실 때 손목 꺾인 것 같은데요. 태윤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자기 실수로 약국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소라는 사람을 먼저 봤다. 아, 괜찮습니다. 손목 보여주세요. 소라가 태윤의 손목을 잡고 살폈다. 약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삐었어요. 냉찜질해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조제실로 들어가서 냉파스와 붕대를 가져왔다. 어르신, 이거 붙이시고 오늘은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오원석이 비웃듯 말했다. 한 약사 그렇게 챙겨주면 알바가 맞들어요. 다음엔 더 실수하겠죠. 사람이 다쳤는데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 여기 자선사업 하는데 아니에요. 일 못하면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소라는 대답하지 않고 태윤의 손목에 냉파스를 붙여줬다. 태윤은 그 손길을 느끼며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은 진짜 선한 걸까? 오후가 되자 오원석은 태윤을 따로 불렀다. 약국 뒤편 창고였다. 문을 닫고 둘만 있는 공간이었다. 서태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오원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고, 실수도 많고, 솔직히 오늘 같은 일 또 생기면 약국 손해가 얼마예요? 인슐린 2개 날아간 거 20만 원이에요. 당신 일당이 얼마인데 그걸 언제 갚아요? 태윤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이에요. 오원석이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 같은 노인네들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받아주는 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라도 매달리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오원석이 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 한소라 약사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당신 편 들어주는 척 하지만 결국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알죠? 태윤은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한소라, 그 사람 여기서 제일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 걱정한다고. 근데 그게 다 위선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면 약국장인 나를 존중해야죠. 내 지시에 토 달지 말고. 오원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태윤 씨, 당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내 편에 서세요. 한소라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세요. 알겠죠? 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일은 넘어가죠. 변상은 안 받을게요. 대신 다음엔 진짜 잘릴 거예요. 오원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아, 그리고 한소라가 당신한테 친절 떨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 남자 후리는데 재주 있어요.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나중에 다 이용하거든요. 당신 같은 노인네도 예외 아니에요. 말을 남기고 오원석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태윤은 혼자 창고에 남아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은 소라를 견제하고 있어. 왜? 소라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녁 무렵 태윤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뒤편 주차장에서 오원석의 목소리를 들었다. 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한솔아, 그년 진짜 골치 아파. 맨날 환자 타령, 윤리 타령이야. 약국이 장사하는 덴데 돈을 벌어야지. 근데 그녀는 돈 되는 약은 안 팔려고 하고 보험 청구도 깐깐하게 체크하고 전화 통화 중이었다. 리베이트? 당연히 받아야지. 안 받는 약국이 어딨어. 근데 한솔아가 그거 알면 난리 칠 거야. 그래서 내가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거잖아. 그녀는 조제만 하게 두고 경영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알바? 서태윤? 아, 그냥 며칠 부려먹다가 자를 거야. 솔직히 쓸모없어. 근데 한솔아가 자꾸 두둔하니까 일부러 더 굴려보려고. 한솔아 본색 보려고. 오원석이 비웃었다. 한솔아도 결국 인간이잖아. 자기 월급이 깎이거나 자기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결국 알바 따위는 버릴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환자 사랑, 윤리, 다 배부른 소리야. 진짜 압박 들어오면 다들 무너져. 통화가 끝났다. 태윤은 천천히 뒤편으로 빠져나왔다. 오원석은 소라를 시험하고 있어. 나처럼. 하지만 이유가 다르군. 나는 소라가 진짜 선한지 확인하려는 거고, 오원석은 소라가 위선자임을 증명하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윤이 출근하자 오원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렀다. 서태윤 씨, 오늘 중요한 일 맡길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환자한테 약 배달하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 있어요. 주소 보고 찾아가서 약 전달하고 돈 받아오세요. 현금으로. 태윤이 리스트를 받았다. 5명의 노인 환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약국까지 못 오세요. 그래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오원석이 목소리를 낮췄다. 약값이요. 리스트에 적힌 것보다 조금 더 받아오세요. 배달비 명목으로 한 건당 10,000원씩. 알겠죠? 하지만 배달비는 받더라도 3,000원씩 택배비만큼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00원이나 더 받으라고요? 토달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태윤은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또 다른 시험이군. 오원석은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고 있어. 나는 거부할까? 아니면 따를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소라는 이 사실을 알까? 태윤은 조제실 쪽을 힐끗 봤다. 소라는 처방전을 보며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모르는 것 같았다. 어서 가요. 오래 걸릴 거예요. 태윤은 약 봉투들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다. 첫 번째 집, 낡은 연립주택 2층.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약국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얼마예요? 태윤은 리스트를 봤다. 약값은 3,000원. 배달비 10,000원을 더하면 4,000원. 4,0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다. 낡은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있었다. 4,000원 이번 달엔 약값이 좀 올랐네요. 할머니는 돈을 세며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할머니는 배달비가 추가된 줄도 모르고 있어. 오원석은 이렇게 노인들한테서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고 있어. 하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 거부하면 오원석이 의심할 것이다.
태우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전달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고 배달비가 추가된 줄도 모르고 돈을 냈다. 네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태우는 결심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사기야. 3만 원입니다. 배달비는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돈을 냈다. 태우는 나머지 한 집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약국으로 돌아와서 태우는 오원석에게 돈을 전달했다. 오원석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두 집이 배달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저 환자분들이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배달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원석의 얼굴이 굳었다. 받지 않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태윤 씨, 당신 지금 장난해요? 내가 배달비 받으라고 했잖아. 하지만 환자분들이 환자 타령 집어치워요. 여긴 장사하는 덴데 돈 받아야죠. 오원석이 소리를 질렀다. 약국 안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그때 한소라가 다가왔다. 약국장님, 무슨 일이에요? 한 약사는 상관하지 마세요. 배달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약국장님, 환자한테 배달비 받는 건 약국 규정이 없어요. 택배회사를 통해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를 받는 건 있어도 제가 분명히 반대했잖아요.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약국이니까. 약국장님, 약국이 맞아요. 하지만 부당한 비용 청구는 불법이에요. 두 사람이 대치했다. 태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소라는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있어. 자기 입지가 위태로워지는데도 옳은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태유는 스스로에게 다시 못을 박았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은 더 큰 유혹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오원석이 태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태윤 씨, 오늘 일당 없어요. 배달비 안 받아온 거 당신 책임이에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잘렸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소라가 급히 말했다. 약국장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한 약사, 당신도 말 많으면 같이 나가요. 긴장감이 팽팽했다. 태윤은 명찰을 벗어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약국 문을 나섰다. 뒤에서 소라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서 태윤은 차에 올라탔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봄약국 배달비 부당 청구권. 녹취에서 증거 확보하고 오원석, 이 사람 환자 착취하는 거 확인했어. 실사 보고서에 추가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해고당하신 거 아닙니까? 해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유는 약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소라, 넌 2번의 시험을 통과했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오원석이 너를 더 압박할 거고 넌 선택해야 할 거야. 환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내가 최종 판단을 내리겠어. 며칠 뒤 태유는 더 직접적인 시험을 준비했다. 해고당한 다음 날 태유는 오원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간곡하게. 약국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줘요. 오원석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한 약사가 자꾸 당신 편을 들어서 골치 아픈데. 그래도 뭐, 딱하긴 하네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내 편에 서서 시키는 일만 하세요. 질문도 하지 말고, 의견도 내지 말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나오세요. 근데 일당은 더 깎을 거예요. 당신 실수 많으니까 보험 삼아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윤은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이 약국에 도착하자 오원석이 씩 웃으며 말했다. 다시 온 걸 환영해요, 서태윤 씨. 근데 기억하죠? 조건.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청소부터 시작해요. 창고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창도 닦으세요. 태윤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었다. 그 모습을 본 한소라가 다가왔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다행이에요. 네, 약국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소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약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태윤은 놀라서 소라를 쳐다봤다. 약사님이 저 때문에 곤란해졌을 텐데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약국장님한테 대들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제 책임이에요. 소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태윤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진짜 미안해하고 있어. 계산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판단하긴 일러.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태윤은 약국 주변을 관리하는 도매상 직원이 다녀가는 시간을 파악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메디팜 유통이라는 업체에서 약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정산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송 직원이 왔다. 40대 남자였는데 오원석과 악수하며 특유의 친근함을 드러냈다. 약국장님,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많이 사주잖아요. 두 사람은 약국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틈새로 대화가 새어나왔다. 태윤은 창고 정리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이번 달 물량 많이 늘었죠?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메디팜에서만 받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여기 있어요. 지폐를 세는 소리가 들렸다. 오, 이번엔 좀 두둑하네요. 물량 늘어난 만큼 비율 올려드렸어요. 약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다른 도매상 말고 저희하고만 거래하시면 더 좋은 조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틈새로 현장을 몰래 녹화한 태우는 숨을 죽였다. 리베이트 현장이군. 현금을 주고받고 있어. 그리고 오원석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배송 직원이 나간 뒤 오원석은 사무실에서 현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약국 안으로 돌아왔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돈 앞에서 원칙 같은 건 없어. 이제 한소라를 시험할 차례야. 늦은 오후 태윤은 계획을 실행했다. 비서가 준비해준 현금 봉투를 카운터 및 서랍에 살짝 열린 채로 놓아두었다.
봉투는 두툼했고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숨기고 싶은 돈처럼 보이게 연출했다. 태유는 그 봉투를 놓고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먼저 오원석이 접수대에 왔다. 뭔가를 찾는 듯 했다.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다가 그는 서랍을 열다가 현금 봉투를 발견했다. 오원석은 주변을 둘러봤다. 환자는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조제실에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다. 현금이 가득했다. 뭐야, 이거 누가 놓은 거지?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봉투를 슬쩍 자기 가방에 넣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태유는 창고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역시 돈 앞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건 권력 가진 놈들이지. 1시간 뒤 태유는 두 번째 미끼를 놓았다. 접수대 아래 바닥에 5만 원권 한 장을 슬쩍 떨어뜨렸다. 눈에 잘 띄는 위치였다. 소라가 처방전을 가지러 접수대에 왔을 때 그 돈을 발견했다. 이게 왜 여기? 그녀는 돈을 주었다. 잠깐 고민하는 듯 했다. 태유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어떻게 할까? 주머니에 넣을까? 아니면 소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어서 습득물 기록장을 꺼냈다. 날짜, 시간, 발견 위치 그리고 담당자 서명. 그녀는 원칙대로 적었고 돈은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금고 칸에 보관했다. 오원석이 슬쩍 다가와서 말했다. 한 약사, 그런 거 그냥 간식비로 쓰면 되지. 누가 5만 원 찾으러 오겠어요? 습득물 기록? 그런 거 누가 해요? 소라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약국은 신뢰로 버티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고 처방전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잖아요. 그 신뢰를 5만 원에 파는 건 말이 안 돼요. 오원석이 비웃었다. 신뢰가 밥 먹여줘요? 한 약사는 아직도 학교 다니는 줄 아나 봐. 현실을 좀 배워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돈 벌어야 하는 곳이고 돈이 최우선이에요.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 중요하면 약국은 그냥 편의점이랑 다를 게 뭐예요?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생명? 거창하게. 그냥 약 파는 거잖아요. 소라가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약국장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약국이 그냥 물건 파는 가게라고요? 당연하죠. 물건 팔고 돈 받고 이익 남기는 거. 그게 장사예요. 한 약사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제실로 돌아갔다. 오원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즉, 저런 식으로 하다가 언젠간 후회할 텐데. 태유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소라는 착한 척을 넘어 원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있어. 원칙은 불이익이 직접 자기에게 꽂힐 때도 지킬 수 있어야 진짜다. 다음 날 태유는 일부러 오원석에게 물었다. 약국장님, 어제 접수대 서랍에 현금 봉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오원석의 얼굴이 굳었다. 현금 봉투? 무슨 봉투? 두툼한 봉투였는데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없어졌어요. 모르는데요. 서태윤 씨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오원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100만 원? 서태윤 씨, 날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약국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00만 원이 서랍에 있었다? 누가 그런 돈을 거기 놓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오원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서태윤 씨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누명 씌우려고? 아닙니다. 저는 증거 있어요? 그 100만 원이 있었다는 증거 없죠? 그럼 헛소리 그만해요. 태유는 입을 다물었다. 오원석은 자기가 가져간 걸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 심지어 나한테 도둑 누명까지 씌우려고 하고. 그때 한소라가 조제실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태윤 씨가 착각한 거예요. 오원석이 손을 휘저었다. 소라는 태윤을 보며 물었다. 정말 현금 봉투가 있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이요. 소라가 오원석을 쳐다봤다. 약국장님, CCTV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접수대에 카메라 있잖아요. 오원석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CCTV? 그건 고장났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안 켜져요. 업체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소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오원석을 봤다. 그럼 녹화 기록은요? 어제 기록 남아있을 텐데요. 기록도 날아갔어요. 시스템 오류인가 봐요. 그럴 리가요. 한 약사,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오원석이 소리쳤다. 내가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내 약국에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거, 그게 한 약사 방식이에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유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소라는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어. 소라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오원석이 태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태윤 씨, 앞으로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약국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겠어요? 네.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 태윤은 소라와 단둘이 있게 됐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1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누구 돈이었어요? 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 제 돈이었습니다. 왜 그걸 약국 서랍에 두셨어요? 월세 내야 해서 은행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일이 생겨서 잠깐 놓아뒀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100만 원 큰 돈이네요. 네, 제가 한 달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에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국장님일 수도 있어요. CCTV 고장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녹화 기록 날아갔다는 것도 이상해요. 너무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태유는 소라를 보며 물었다. 그럼 한 약사님은 약국장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은 못하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까 더 강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약국장님이 가져갔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해요? 약국장이에요. 저는 그냥 고용된 약사고요. 그래도 어르신, 현실이 그래요. 약국장이 권력자예요.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이고 어르신도 일당 받는 알바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면 안 통해요. 태유는 소라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현실을 알고 있어. 이상만 쫓는 게 아니라 한계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소라가 지갑을 꺼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녀는 50만 원을 꺼내서 태윤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 이번 달 생활비인데 조금 아껴 쓰면 돼요. 어르신이 더 급하실 것 같아요. 태윤은 손을 저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받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소라가 태윤의 손에 돈을 쥐어줬다. 태윤은 그 돈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람은 진짜야. 자기 생활비까지 내주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야. 이것도 계산일 수 있어. 태윤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소라는 받지 않았다. 제발 받으세요. 이렇게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국 태윤은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 지내세요. 소라는 미소 지으며 조제실로 돌아갔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한소라, 넌 대체 뭐야? 진짜 선한 사람이야? 아니면 완벽한 연기자야? 그날 저녁 태윤은 비서를 만났다. 한소라가 회장님께 50만 원을 드렸다고요? 응.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한소라는 진짜 선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활비까지 내주면서 돕는 사람인데요. 태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직 몰라. 이것도 계산일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심? 아니야. 나는 확인하는 거야. 사람은 3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믿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친절함, 두 번째는 원칙, 세 번째는 태윤이 말을 멈췄다. 세 번째는 희생이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선함이야. 그럼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태윤은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태윤은 소라가 준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녀의 사물함에 몰래 넣어뒀다. 그리고 쪽지를 함께 넣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한 약사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이너스 서태윤. 그리고 그는 100만 원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오원석은 안도하는 듯했고 소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약국장을 바라봤다. 태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 한소라, 넌 진짜 희생할 수 있어? 아니면 결국 내 안전을 선택할 거야? 그 답을 보고 나서 내가 최종 판단을 내리겠어. 그날 밤 약국 셔터가 내려간 뒤 서태윤은 휴게실에서 정리하는 척하며 일부러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약국 안은 조용했다.
오원석은 사무실에 있었고 한소라는 조제실에서 마무리 정리 중이었다. 태유는 휴게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오후 7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태유는 살짝 문틈으로 내다봤다. 3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원석이 반갑게 맞았다. 아, 최미정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약국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 시간이 편하죠. 조용하니까.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유는 복도로 조용히 나와서 사무실 근처 복도에서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 달 청구 왜 이렇게 빠졌어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저번 달보다 30% 줄었던데요? 의원에서 처방전 보내는 건 그대로인데 청구 금액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게 한 약사가 좀 깐깐해서요. 오원석의 목소리가 불편한 듯했다. 깐깐하다고요? 네. 환자한테 안내를 너무 정직하게 해요. 이 약은 보험 적용 안 되니까 본인 부담이에요. 이건 꼭 필요한 약이 아니니까. 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럼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최미정이 화를 냈다. 약국장님, 우리가 왜 처방전을 이 약국으로만 보내는지 아세요? 다 청구를 잘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환자들 모르게 추가 청구 넣고 고가 약으로 바꿔서 청구하고 그래야 의원도 먹고 살고 약국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한소라 약사 자르면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일은 잘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평판도 좋고요. 자르면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최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한소라 약사 몰래 청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약 조제 내역을 조금만 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가 약으로 나갔지만 전산에는 고가 약 처방된 것처럼 입력하는 거죠. 차액은 보험에서 나오니까 환자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르고. 태윤의 손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편법이 아니야. 환자와 보험을 동시에 속이는 보험 사기야. 오원석이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나중에 감사 나오면. 감사? 약국 감사가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리고 설령 나와도 서류만 잘 맞춰놓으면 돼요. 실제 약이랑 전산이랑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그런데 약국장님 이번 달만이라도 해봐요. 안 그러면 저희 의원에서 처방전 다른 약국으로 돌릴 거예요. 근처에 약국 많잖아요. 우리 말 잘 들어주는 대로 가면 되죠. 오원석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죠. 제가 리스트 보낼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환자 리스트예요. 귀도 눈도 어두운 어르신들이라서 본인 부담금 잘 모르세요. 이분들 청구권은 고가로 올려도 절대 눈치 못 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사 이름으로 전산 입력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약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한소라 이름으로요? 당연하죠. 약국장님 이름으로 하면 약국장님이 책임지잖아요.
약사 이름으로 해야 안전해요. 태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게다가 약사 면허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거래야. 소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군. 최미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그럼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해요. 결과 좋으면 다음 달부터 물량 더 늘려드릴게요. 약국장님도 돈 벌고 저희도 돈 벌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이 나갔다. 태유는 재빨리 휴게실로 돌아왔다. 이제 오원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어. 30분쯤 지나서 오원석이 조제실 쪽으로 걸어갔다. 한 약사,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소라가 조제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태유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봐요. 오원석이 USB를 내밀었다. 청구 자료예요. 처방 건들 정리해놨는데 전산에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한 약사 이름으로 들어가서 올리면 완벽해요. 소라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을 열어서 화면을 훑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뭐예요? 청구 자료라니까요. 아니, 이 금액들 실제 조제한 약이랑 다른데요? 여기 김영자 할머니, 저가 혈압약 드렸는데 왜 고가 약으로 청구돼 있어요? 오원석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실수로 바뀐 것 같네요. 수정하면 되죠. 실수?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전부가 이상한데요? 이거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원석의 표정이 굳었다. 한 약사 말 조심해요.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보험 사기예요, 약국장님. 소라가 USB를 뽑아서 책상에 내려놓았다. 환자한테는 저가 약 주고 보험에는 고가 약으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차액을 가로채는 거고요. 오원석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말이 세다, 한 약사. 보험 사기. 이건 그냥 청구 업무일 뿐이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너만 몰랐던 거지. 다들 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 한 약사, 현실 좀 봐요. 약국이 어떻게 버티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청구 좀 올려야 마진이 남고 그래야 월급 줄 수 있어요. 당신 월급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불법이에요. 오원석이 책상을 탁 쳤다. 불법? 증거가 있어요? 감사관이 와서 문제 삼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감사 안 나온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환자를 속이는 건데요. 환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 부담금 얼마 안 되니까 신경도 안 써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라가 고개를 저었다. 보험사에 피해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손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와요. 모든 국민한테 피해가는 거예요. 오원석이 비웃었다. 보험사가 얼마나 돈 많은데 우리 같은 작은 약국 하나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도덕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 지켜서 약국 망하면 그때 누가 책임져요? 한 약사가 책임져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원석이 한 발짝 다가섰다. 한 약사, 좋게 말할 때 협조해요. 이거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딱 한 번. 그럼 이번 달 인센티브 두둑하게 줄게요. 저는 못해요. 못해? 왜? 저는 약사예요.
환자 돈을 빼먹는 손이 아니라 환자 건강을 지키는 손이에요. 이런 일은 못해요. 오원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나가요. 네, 나가라고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오원석을 쳐다봤다. 저를 해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약국장 지시를 안 따르는 직원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계약서 봤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약국장 판단으로 해고 가능해요. 오늘이 마침 수습 마지막 날이네요. 잘 됐어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원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제 실수로 민원 넣을 거예요. 한 약사가 약 잘못 줬다고. 그럼 약사회에 징계 들어가고 다른 약국 취직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거짓? 증명해봐요. 내가 환자 데려와서 증언하면 끝이에요. 한 약사 말과 환자 말,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소라는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을 떨었다. 오원석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준호 씨? 그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 같던데. 결혼 준비 중이라며? 근데 약사, 면허 정지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직업도 없고 전망도 없는 사람이랑?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소라는 잠시 숨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태유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자식이 소라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고 있어.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었다. 소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했다.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다. 오원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때요? 생각 좀 됐어요? 협조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약국장님. 응? 저는 약사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런 일은 못해요. 절대로. 그럼 정말 나갈 거예요? 나가도 돼요. 소라가 흰 가운을 벗었다. 대신 이 일은 신고할 거예요. 오원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보험 사기는 불법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약사회에도 보고할 거예요. 미쳤어요? 신고하면 당신도 연루돼요. 여기서 일한 약사잖아요. 저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했고요. 증거도 있어요. 소라가 핸드폰을 꺼냈다. 아까 대화 녹음했어요. 오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 약사,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에 지키다가 인생 망치고 싶어요? 인생 망치는 건 약국장님이에요. 환자 속이고 보험 속이고 약사 면허 담보로 사기치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오원석이 책상을 쾅 쳤다. 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약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소라는 가운을 사물함에 넣고 자기 물건을 챙겼다. 내일 아침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 자료도 다 준비했어요. 오원석이 뭔가 더 말하려는데 소라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가던 소라와 태윤의 눈이 마주쳤다. 소라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태윤을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이고 약국 밖으로 나갔다. 태윤은 휴게실로 돌아가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끝났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세범약국 오원석,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 준비해. 그리고 최미정, 이 사람도 공범으로 엮어. 증거는 내가 확보했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소라 약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유는 잠시 침묵했다. 소라는 보호해.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적용하고 법률 지원도 해줘. 그리고 약사회에 사전 통보해서 소라가 불이익 받지 않게 해. 회장님, 그럼 한소라 약사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응. 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3번의 시험을 다 통과했어. 친절함, 원칙, 그리고 희생. 소라는 자기 일자리를 잃고 결혼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했어.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정체를 밝히실 겁니까? 아직 아니야.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 무엇입니까? 소라가 진짜로 신고할 건지, 아니면 오늘 밤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꿀 건지. 태유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만약 내일 아침에 소라가 정말 신고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날 밤 태윤은 차 안에서 소라의 집을 지켜봤다. 소라의 원룸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한참 동안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태윤은 생각했다. 지금 소라는 고민하고 있을 거야. 신고하면 오원석한테 보복당할 수도 있고 약사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준호와의 결혼도 영향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신고한다면 그건 진짜 정의를 위한 거야. 새벽 1시쯤 소라의 방 불이 꺼졌다. 태윤도 시동을 걸고 떠났다. 내일 아침을 기다리자. 다음 날 아침 9시. 태윤은 약국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한소라 약사 오전 8시 30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접수 완료. 약사회에도 동시 보고. 태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소라는 진짜였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세범약국 압수수색 들어가게 해. 경찰, 공단, 약사회 합동으로. 그리고 오원석, 최미정 둘 다 조사받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소라 약사는요? 소라한테 우리 로펌 변호사 연결해줘. 그리고 소라가 새 일자리 필요하면 우리 계열 약국 소개해줘. 당연히 약국장 자리로. 회장님, 이제 준호 도련님께 말씀하실 겁니까? 태유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아니야. 마지막으로 소라를 한 번 더 만나봐야겠어.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응. 이제는 약국 알바 서태윤이 아니라 진짜 나로 만날 거야. 오후 2시 세범약국은 난리가 났다. 경찰과 공단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들고 갔다. 오원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조사를 받았다. 태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제 시작이야, 오원석. 내가 한 일들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야.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소라 만나고 싶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갑자기요? 아버지, 소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태유는 웃었다. 아직은 비밀이야.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넌 3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내가 준호를 정말 사랑하는지야. 그게 확인되면 난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다음 날 아침 세봄약국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오원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한소라의 신고 건으로 잠을 설쳤던 것이 역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미 출근해 있던 서태윤을 발견했다. 서태윤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제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침착했다. 주눅든 노인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원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무시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오늘부터 한소라 약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제는 내가 직접 할 거고 서태윤 씨는 접수만 해요. 알겠죠? 한 약사님이 왜 안 나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요. 해고됐어요. 오원석은 서류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청구 관련 서류들이었다. 아, 그리고 오늘 혹시 이상한 사람들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요. 알겠죠? 무슨 감사팀이니 조사팀이니 하는 사람들 와도 약속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태윤은 조용히 관찰했다. 벌써 증거인멸 시작하는군. 오원석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부러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다. 태윤은 접수대에 앉아서 묵묵히 지켜봤다. 오전 9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했다. 오원석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서태윤을 크게 꾸짖으며 분위기를 잡으려 했다. 서태윤 씨, 접수대 정리 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처방전도 제대로 안 쌓여 있고.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실수하면 바로 자를 겁니다. 알겠어요? 네. 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모두 오원석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느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전 9시 50분쯤 약국 앞에 검은색 세단 3대가 나란히 주차했다. 오원석은 창문 너머로 그 차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뭐야, 저 차들. 약국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총 6명이었다. 감사를 맡는 외부 로펌 직원 2, 보험공단 조사관 2, 그리고 경찰 2명. 약국과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압력이 공간을 메웠다. 선두의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곧장 서태윤에게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서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약국 안이 조용해졌다. 오원석이 얼어붙었다. 회 회장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멈춰서 태윤을 쳐다봤다. 서태윤은 천천히 접수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명찰을 벗어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다. 주눅든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명 아닙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약국 안에 울렸다. 서태윤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신분증 확인했죠. 오원석 약국장님? 제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태윤이었습니다. 오원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당신이 서태윤,
헬스케어 투자사 JK 메디케어 회장입니다. 이 약국이 속한 지역약국연합, 그 인수를 검토 중이었죠. 태유는 로펌 직원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검토 결과 세봄약국의 경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원석이 뒷걸음질 쳤다. 아니, 이건 저는 태윤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첫째,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메디팜 유통과의 통화 녹취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오원석과 배송 직원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다. 둘째, 환자 대상 부당요금 청구. 배달비 명목으로 놓인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영수증과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원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셋째, 보험 사기. 최미정 실장과 공모하여 실제 조제 약과 다른 고가 약으로 청구했습니다. USB를 건네며 청구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태유는 화면을 넘겼다. 환자 청구 내역의 이상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특정 병명에 놓인 환자들의 청구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조제 약과 대조해 보니 평균 30%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오원석은 말문이 막혔다. 로펌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오원석 약국장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오원석은 두 손을 들며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국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태윤이 차갑게 끊었다. 다들이라는 말로 환자 돈을 훔치진 못합니다. 하지만 다들 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오원석이 발악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신분 속이고 들어와서 사람 뒷조사한 거,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태유는 미소 지었다. 저는 신분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서태윤이라는 본명으로 지원했고 주민등록증도 제시했습니다. 약국장님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을 뿐이죠. 오원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녹취는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신 건 약국장님이죠. 불법 도청이 아닙니다. 경찰이 오원석에게 다가왔다. 오원석 씨, 동행하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오원석이 약국 안을 둘러봤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한소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건강보험공단 신고를 마치고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약국으로 온 것이었다. 소라는 조제실 문 앞에 서서 오원석을 바라봤다. 약국장님. 오원석이 소라를 쳐다봤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한소라, 내가 날 신고한 거야? 네.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약국은 환자 믿음 위에 서 있어요. 환자들은 우리를 믿고 처방전을 맡기고 돈을 내고 자기 건강을 맡깁니다. 그 신뢰를 돈으로 팔아먹으면 소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결국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약국장님이 한 일은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라
환자를 병들게 한 거예요. 오원석이 비웃었다. 거창하게 환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누구 하나 피해 본 사람 없어. 있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영자 할머니 혈압약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더 내셨어요. 이순자 할머니 당뇨약 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5만 원 높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배달비 명목으로 1년간 12만 원을 더 내셨어요. 소라는 서류를 꺼냈다. 제가 다 조사했어요. 지난 6개월간 부당 청구로 피해본 환자가 67명이에요. 총 피해액은 1,200만 원입니다. 오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깟 돈이 아니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분들한테는 생활비예요. 병원비예요. 밥값이에요. 약국장님한테는 그깟 돈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한 달을 버티는 돈이에요. 약국 안이 조용해졌다. 소라가 눈물을 닦았다. 저는 약사가 됐을 때 맹세했어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어요. 약국장님이 그걸 깨라고 하셨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내 일자리와 환자, 둘 중 하나를. 소라는 오원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환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약사의 길이라고 믿어요. 오원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약국 안이 조용해진 후 태우는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여기서 일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윤을 쳐다봤다.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국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직접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윤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오늘부터 세봄약국은 제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첫째, 부당 청구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청구는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둘째, 직원 처우를 개선합니다. 4대 보험은 당연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환자 중심 약국을 만듭니다. 수익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태윤은 소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소라 약사님. 네. 이 약국의 약국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소라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를요? 네. 당신이 가장 적합합니다. 환자를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소라는 눈물이 글썽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 때문에 망설이시는 겁니까? 태윤이 조용히 물었다. 소라가 고개를 들어 태윤을 쳐다봤다. 준호 씨를 아세요? 태윤은 미소 지었다. 제 아들입니다. 그날 저녁 태윤의 집. 넓은 거실에는 태윤, 준호, 그리고 소라가 앉아 있었다. 소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사실은 준호 씨 아버님이셨다는 거죠? 네.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라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약국에 잠입하신 줄은. 소라는 태윤을 쳐다봤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위기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죠.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소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제가 시험을 통과했나요? 태우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당신은 3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첫째, 약자에 대한 친절함. 나 같은 노인 알바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둘째, 돈 앞에서의 원칙.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습득물로 처리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용기. 자신의 일자리와 미래를 걸면서도 환자를 위해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소라 약사님, 제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소라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준호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아버지가 인정하셨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태우는 일어서서 소라를 안아줬다. 내가 고맙지.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환자를 지켜줘서. 3개월 후, 세봄약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접수대 뒤에는 직원 쉼터가 생겼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와 커피 머신이 있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약 상담 창구가 따로 마련됐다. 소라가 직접 앉아서 천천히 설명해줬다. 할머니, 이 약은 아침에 드세요. 밥 먹고 30분 후에. 그리고 이 약은 저녁에 드시고요. 그래, 고마워요. 우리 딸 같은 약사님.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는 따뜻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배웅했다. 태우는 약국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가 옆에 와서 말했다. 아버지, 소라 정말 잘하죠? 응. 내 선택이 옳았어. 태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내가 돈 많은 집안의 딸을 선택할 줄 알았어. 근데 넌 진짜 좋은 사람을 선택했구나. 소라는 특별해요, 아버지. 알아. 이제는 나도 알아. 태우는 약국 안을 바라봤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구나. 소라는 환자를 지켰어. 원칙을 지켰고 양심을 지켰어. 그게 진짜 부자야. 준호가 웃었다. 아버지도 변하셨네요. 내가 시험한 건 며느리의 인성이 아니라 내가 믿어온 세상의 기준이었을지도 몰라.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근데 소라를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아버지, 진짜 중요한 건 사람됨이야.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사람의 진짜 가치지. 태우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는 나보다 현명했어, 준호야. 진짜 보물을 알아봤으니까. 6개월 후 결혼식 날. 소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태우는 단상에 올라가서 축사를 했다. 저는 오늘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딸을 얻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한소라, 우리 며느리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태우는 소라를 쳐다봤다. 당신은 돈보다 환자를 선택했고, 안전보다 원칙을 선택했고, 미래보다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소라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환자를 지킨 것처럼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피로연이 끝난 후 태우는 소라를 따로 불렀다. 소라야. 네, 아버님. 태우는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받아라. 소라가 봉투를 열어보니 세보약국의 지분 증서였다. 이건 세보약국 지분 100% 내 거야. 아버님, 이건 너무 큰 게 아니야. 내가 지킨 약국이야. 내가 환자를 위해 싸운 곳이고 내가 원칙을 지킨 곳이야. 당연히 내 몫이 있어야지. 태우는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세보약국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인수한 약국 체인 전체의 의료 자문을 맡아줬으면 해. 내가 세보약국에서 만든 시스템, 환자 중심 운영 방식, 그걸 다른 약국에도 적용하고 싶어. 소라가 놀라서 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너만 할 수 있어. 태우는 미소 지었다. 나는 돈으로 약국을 샀지만 너는 마음으로 약국을 바꿨어. 그게 진짜 힘이야.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태윤을 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평생 잘할게요. 1년 후, 태윤은 세보약국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다. 세보약국 마이너스 환자 중심 케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라가 한 어르신과 상담 중이었다. 할아버지,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고맙네, 약사님. 우리 손녀 같아.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배웅했다. 그리고 태윤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점심 같이 먹으러 왔어. 준호 씨도 와요? 응, 곧 올 거야. 태윤은 약국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환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있었고 복약 안내 자료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약국 잘 꾸몄구나.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이 투자해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래. 태윤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고맙다. 왜요,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내게 가르쳐줘서. 태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성공만 추구했어. 돈 벌고, 사업 키우고, 권력 얻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거. 아버님, 너는 좋은 사람이야, 소라야. 그리고 우리 준호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더 고마워. 소라가 눈물을 닦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태윤은 소라를 안아줬다. 우리 딸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뭐해요? 아들 자랑하고 있었지. 태윤은 준호를 끌어안았다. 너 정말 잘 봤어, 준호야. 소라 선택한 거.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칭찬해 주세요. 세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태윤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성공이야.
세보약국의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환자를 위한 약국, 사람을 위한 공간, 그리고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곳. 그로부터 3년 후, 한소라는 전국 약국 네트워크의 의료이사가 되었다. 그녀가 만든 환자 중심 케어 시스템은 업계 모범 사례가 되었고, 많은 약국들이 그 모델을 따랐다. 오원석은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약국장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다. 최미정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서태윤은 사업을 아들 준호에게 물려주고 자선 사업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세보약국에 들러서 며느리 소라와 함께 환자들을 돌봤다. 어르신, 약 잘 드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태유는 웃으며 할머니를 배웅했다. 소라가 옆에서 말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야. 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한소라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서도, 결혼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켰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녀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 한소라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태윤처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